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책 생각의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오래된 책인데요. 새로운 철학 강의, 앙드레 베르제즈, 데니스 위스망의 책입니다. 이 책을 참조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생각의 도구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강력한 생각의 도구인데요. 수학을 통하여 우리는 이 자연 세계와 이 인간 세계의 부분 부분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생각의 시대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가 또 하나의 강력하고 매혹적인 생각의 도구다. 원리와 마찬가지로 수도 자연히 합리적인 패턴으로 드러나게 하여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조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수는 문장과 함께 문명을 떠받쳐온 또 하나의 거대한 기둥이다. 수학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도구보다도 더 강력한 지적 도구라는 데카르트의 말이 그래서 나왔다. 수학은 기원전 7000년경에도 사용이 되고 있었지만 그 용도는 세금이나 이자를 계산하는 등의 실용적인 측면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00년 무렵에 피타고라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수학은 단지 생활의 도구가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는 생각의 도구였습니다. 만물이 수에 따라 형성되었고 만물의 원리는 수로 표현될 수 있기에 이 수를 연구하면 우주 만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탈레스를 필두로 한 기원전 6세기 자연 철학자들은 자연의 뒤에 그것을 지배하는 어떤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바로 이때 피타고라스가 나타나 그 원리들을 수학화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자 혼돈 속에 놓여있던 우주가 삽시의 코스모스로 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고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지나가다가 대장간에서 망치를 두들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망치 소리가 조화로운 소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망치 무게에 따라 음정이 달라지고 무게의 비율에 따라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또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 음악이라는 물리적 현상 뒤에 무게 비율, 즉 수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이것은 단지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현상과 정신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피타고라스의 생각은 플라톤,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갈릴레이, 케플러, 라이프니츠 등의 후계자들이 이어받아서 서양 문명의 주축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끊임없이 일하는 기하학자이다. 또 갈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은 수학의 언어로 쓰여 있다. 라이프니츠는 하느님이 계산하시니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마리오 리비오가 자연의 수학화를 가능케 한 수의 능력이 두 가지 측면에서 증명되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 측면인데요. 먼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사용되게 됩니다. 능동적 측면은 자연의 원리를 캐내려는 과학자들이 실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사고하여 이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들이 이용하고 개발하는 도구, 구성하는 모형, 기존의 주장들을 뒤집는 설명들이 궁극적으로는 수학에 의해 정리되고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수학은 자연 현상을 서술하는 보편적 언어다.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뉴턴은 자연 현상에 대한 관찰 자료들을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세 개의 수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맥스웰 또한 전자 기압과 광학에 대한 이 실험 결과에 대한 자료들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이 네 개의 방정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수의 놀라운 능력을 증명하는 두 번째 측면, 수동적 측면인데요. 수학자나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먼저 만들어낸 수식들이 나중에 자연 현상으로 증명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아까랑은 반대죠. 현상들을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사용된 것이 첫 번째였다면 이번에는 이론적으로 먼저 수학적 개념과 수식들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자연현상으로 뒷받침되는, 여기서 들고 있는 사례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딜렉의 반입자론입니다. 이 경우에 수학적 이론이 먼저 고안된 후에 그에 부응하는 자연현상이 발견되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우주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우주를 수학으로 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을 통해서 우주의 본질, 우주의 원리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들. 그런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급 반전됩니다. 100년쯤 전에 수학에 커다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 말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등장함으로써 수학이 단일한 체계가 아님이 증명되었다. 연이어 20세기 초에 gödel의 불완전성 원리가 발표되면서 수학이 완전한 체계가 아님도 증명되었다. 이 같은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그것은 수학이 자연의 원리
또는 진리를 발견하는 도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란 단일화하고 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수학은 인간의 다른 생각의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인간의 불완전한 발명품에 불과한다는 식의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진리는 단일해야 하는데 수학이 하나의 체계가 아니라면 이 자연이 수학으로 되어 있고 수학으로 기술되어 있고 수학으로 자연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그 연결고리가 파괴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수학은 불완전한 인간의 불완전한 발명품이다. 여기서 새로운 철학 강의에서 관련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유클리드 기하학은 기하학의 매우 독특한 한 경우 곡률이 0인 공간의 기하학인 것이 판명되었다. 수학의 발전은 어제의 수학적 진리를 부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다 광범위한 전체 속에 하나의 가능한 경우로 유치시키는 데 있다. 일반화는 여기에서도 역시 상수를 변수로 변환시키는 데 있다. 공준들은 이제 포앙카레의 표현대로 가정된 정의들인 것으로 보인다. 즉 객관적 참인 것 같지만 사실상 규약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영국의 수학자 마이클 아티아는 인간이 물리적 세계의 요소를 추상화하고 이상화함으로써 수학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지 레이코프도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수학도 문학과 다름없이 인간이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은유에 불과하다. 수학이란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라는 뜻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인지과학자와 뇌신경과학자들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체험주의 철학을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고가 은유라는 것이고 수학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닌 것이죠. 책 새로운 철학 강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종종 말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수학적인 사유의 구조에 따르지 않는다. 고대인들은 다분히 선입견을 가지고 별들의 운행이 완전하다고, 즉 원을 그린다고 믿었다. 케플러는 행성의 궤도가 타원형이라고 생각했고 이는 충분히 특기할 만한 사실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타원 또한 계략적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천체 역학의 방정식들은 오늘날 그 뉴턴적 형태의 조화로운 단순성을 잃어버렸으며 까다로운 탐구에 의해 조금씩 복잡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성공마저도 우주의 진화를 드러내어 주기보다는 러셀이 말했듯이 물리학자의 능숙함을 나타내 줄 뿐인 것이다. 그래서 이 수학이 인간의 발명품이다. 인간의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효용성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으며 그 영역을 오히려 점점 더 넓혀가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그래서 시는 수학자인가의 저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 수학이 단지 인간의 발명품이고 인간의 마음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 발명품의 수학적 사실이 수세기 후에 나타날 우주와 인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기가 막히게 예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역시 새로운 철학 강의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즉 순수 이론적인 수학 체계가 물리적인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수학적인 오성과 실제 사이의 이러한 일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여기에는 신비가 도사리고 있는 듯하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진정 이해하기 힘든 것, 그것은 바로 세계가 이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생각의 시대의 저자인 김영규 선생님의 결론은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를 일이다. 수학자들마저 암중모색 중이다. 어쩌면 진실은 양 극단의 중간 어디쯤에 있을지 모른다. 수학은 어느 정도는 자연의 본성이고 어느 정도는 인간의 본성일 수 있다. 수학 가운데 일부는 발견되기도 하고 일부는 발명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양 극단이 모두 옳을 수도 있다. 수는 자연의 본성이자 동시에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물의 궁극적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발견이냐 발명이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제 생각도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어떨 때는 수학이 인간의 발명품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이라는 도구는 발전한다. 나중에 더 큰 체계로 이전의 체계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학적 설명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더 나은 설명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주는 그대로라는 것. 진화를 하건 팽창을 하건 우주의 본질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설명이 변할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수학은 우주의 원리 그 자체라기보다 우주를 파헤치는 인간의 도구이지 않을까. 인간의 사고가 발전할수록 수학도 발전한다. 그래서 수학은 인간의 도구이자 발명품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다가도 생각을 전개하다 보면 결국은 우주와 인간의 본성이 수학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만나기도 합니다. 수학은 인간의 발명품이다. 그런데 왜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자연세계의 어떤 현상들에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일까? 인간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몸과 인식적 조건 하에서 세계를 보면서 전개하는 사고와 자연 세계가 공명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리듬감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 결국 인간 또한 우주의 일부분이지 않은가. 이 우주 속에서 이 우주와 함께 작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인간의 도구는 우주적 특성을 담고 있는 것 아닐까. 우리 자신이 우주의 일부분이듯이 우리 안에 우주를 품고 있듯이 말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저자의 결론과 그다지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본 수학에 대한 내용은 생각의 시대 2부 4장을 참조를 하였습니다. 이 책은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 표지는 위와 같이 바뀌었고요. 저도 여러 번 읽고 또 가끔 가다가 인용하기도 했던 책입니다. 난해하지 않으면서도 내용은 풍부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소개드린 책 새로운 철학 강의 이 책도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은 다만 이제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학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